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무모한 세력이라고 지적하며 가치 공유국 간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미호강 제방과 궁평 2지하차도 복구에 나섰고 오송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협력에 나선 러시아와 북한을 무모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강력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의 상급부대이자 지구 절반 이상 지역의 군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최대 규모의 통합 전투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윤석열 대통령이 인태사령부에 도착하자 미 해병대의 연주로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한 이유를 엄중한 국제 정세 속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하며 우방국 간 결속을 강조한 겁니다.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인태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하며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사무엘 파파로 인태사령관으로부터 군사안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령부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에서도 참가국들과 함께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최영은 기자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을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게 어떤 기구인가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요, 과거 냉전 시절 구소련 중심의 동구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서유럽 국가들의 집단 방위기구로 창설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의 군사 동맹으로서 출범한 건데요. 이처럼 나토의 본래 목적은 소련에 대한 집단 안전 보장이었지만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냉전 구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토도 군사 동맹에서 유럽의 국제적 안정을 위한 정치기구로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소련 붕괴 이후에는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나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현재 32개국에 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네 나라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이라고 해서 IP4라고 부르죠. 네. 이 네 나라를 3년 연속으로 나토가 초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나토가 시대 변화나 안보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모습을 유연하게 바꿔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의 부상과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이 나토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초청한 이유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북한,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맞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나토가 이제는 우방국의 도움이 필요해진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 설명 함께 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산의 무기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부상, 즉 남중국해라든지 어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이 보여주는 공세적인 행보는 유럽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번지고 있거든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3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 연속해서 3년째인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나토와의 관계에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4개국 IP4가 3년째 공동으로 참석하는 만큼 나토와 IP4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와 사이버 안보, 방위 산업 분야에서 공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기간 열리는 퍼블릭 포럼의 연사로도 참석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나토 퍼블릭 포럼 연설은 이번이 처음인데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안보와 경제 이익을 위해서 나토 회원국 그리고 파트너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림팩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율곡 2함이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에서 우리 군의 유도무기 운용 능력이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와이에서 김현아 기자입니다. 하와이 해상의 전개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에 대공 무인 표적기가 고속으로 접근합니다. 함대 사령부로부터 적 지대함 유도탄 발사 징후 포착 수신하였습니다. 함장의 전투 배치 구령이 떨어지고 총원 전투 배치.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대공 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이지스 레이더로 탐지 추적하던 가상의 표적이 접근하자 함장이 발사 명령을 내립니다. 율곡 2함이 함수갑한 수직 발사대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을 발사합니다. SM 파이어. 5, 4, 3, 2, 1.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친 미사일은 정확히 표적을 명중합니다. 율곡 2함은 이번 훈련을 통해 대공 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거리가 17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SM-2는 대공 무기로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에 맞선 핵심 전력입니다. 율곡 2함은 이번 림팩 훈련 기간 SM-2 실사격을 위해 7개월 동안 약 200회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29개국이 참가한 다국적 해상훈련 림팩에서 율곡 2함이 SM-2 함대공 유도탄의 실사격에 성공하면서 우리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 능력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KF-21은 미래 전장 운용에 적합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로 오는 2026년 말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F-21은 국산 기술로 개발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공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에 적합한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 체계 개발이 시작돼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해 6호기까지 모든 시제기가 비행을 완수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공증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검증받고 중거리와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최초 양산 승인을 받고 지난달 2026년 첫 납품을 목표로 KF-21 20대 양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방위사업청 주관 KF-21 최초 양산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국산 초음속 전투기 양산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KF-21을 공군에 제때 인도하기 위해 열린 첫 회의로 항공기 기체와 엔진 생산 계획, 작업 공정과 품질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계기관 협조 사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국산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통해 양산 1호기 조립 공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생산 효율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안보 대비 태세를 위해 적기의 전투기가 양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양산기 납품이 시작되는 KF-21은 퇴역을 앞둔 전투기 F5를 대신해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됩니다. 정부는 KF-21이 우리 기술로 우리 영공을 지키는 자주 국방의 상징이자 주력 전투기로서 K방산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업에 이어 경상남도 항공우주제조업 상생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초의 지역 주도형 상생 모델로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와 지역 내 대표 기업이 동참하는 지역 주도형 상생 협약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른 업종과 지역으로 상생 협약을 확산해 나가고 상생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장맛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피해 최소화와 응급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정뱅이 마을. 물이 들어찬 집 마당이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지난밤 쏟아진 비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을에 물이 차오른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피할 시간도 없이 차 뺄 시간도 없이 불과 한 2, 3분 만에 그냥 막 물이 밀어닥쳐갖고 어떻게 뭐 대책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찻배로 갖다 내가 휩쓸려 가거든. 아까는 물살이 굉장히 셌었어요. 현재 물은 빠진 상태지만 곳곳엔 피해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저 멀리 비닐하우스는 모두 물에 잠겼고요. 이곳은 담벼락까지 물이 차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구조된 마을 주민 36명은 인근 복지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토사 유실로 인한 매몰로 1명이 숨졌고 논산에선 오피스텔 승강기 침수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해 당국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새벽 대구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 지역에 대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호우 대처 상황과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호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계부처,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상습적인 산사태, 침수 지역 외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기상청도 좀 더 보다 정확한 예보와 또 선제적인 경보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여의 저수지를 찾아 지자체에 조속히 응급복구를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대본은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한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사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이중 제방 체제로 복구에 나섰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신설했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 잠겨 간신히 지붕만 드러난 버스. 버스 안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관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사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졌고 다량의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지자체는 미호강 제방을 복구했습니다. 새롭게 쌓은 제방과 함께 기존 제방도 유지하는 이중 제방 형태로 구축했습니다.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 지점의 하천폭을 확대해 홍수 발생 시 하천의 최고 수위를 뜻하는 홍수위를 0.67m 낮춰 침수 위험을 줄였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의 시설 복구도 이뤄졌습니다. 침수로 인해 파손된 펌프 시설을 교체했고 사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됐던 전기, 통신 시설을 높은 위치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기존 시설 복구와 함께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지하차도 진입 구간에는 진입차단 시설과 진입차단을 안내하는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또 지하차도엔 보시는 것처럼 비상대피 시설인 사다리와 핸드레일이 추가로 보강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차도가 15cm 이상 침수되거나 인근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통제하도록 통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 대상도 기존 16곳에서 431곳으로 확대하고 9일 기준 134곳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호우 시 상황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지하차도마다 4인의 담당 인원, 즉 행정부 공무원 2인, 경찰 1인, 그다음에 방제 요원이라든지 이통장 1인 해서 4인이 일조가 되어서 기상 이변 상황에서는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위급 상황에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고요. 사고 일주기를 앞두고 한어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현장에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곤 하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들이 홍수 위험 지역과 댐 방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은 홍수였습니다. 인근 제방이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차도로 유입된 겁니다. 지난 2020년 부산 초량에서도 침수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와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상황을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인해 반복되는 이 같은 차량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실시간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1년간의 개발을 거쳐 이번 달부터 진행된 겁니다. 작년 7월부터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 1월에는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구도화 TF를 출범하여 운영하는 등 과기부, 환경부와 공공기관 또 민간이 힘을 모아 노력해온 결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 내비, 현대기아차, 아틀란, 티맵, 네이버 지도, 아이나비 에어 내비게이션에서 순차적으로 게시될 계획입니다. 제가 직접 이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로상 영천시 인근 홍수특보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홍수 위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홍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진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댐 방류 정보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 수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별도 우회 도로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홍수 위험 알림을 받았을 경우 기존 경로를 벗어나 다른 길로 주행해야 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학사 일정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내년 2월까지로 연기하고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의대 학사 일정 탄력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정부는 대다수 의대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1학기 수업 진행과 성적 처리 기한을 올해 학년 종료 시기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집니다. 이 사이 각 대학에선 1학기 수업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컨대 1학기 수업을 10월까지 연장하고 2학기는 축소 운영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 내년에 추가 학기를 개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예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의대 1학년생들의 유급은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증원 규모에 맞춰 신입생이 늘어날 전망이라 신입생과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의대 본과 4학년생을 위해 내년 의사 국가고시를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들이 돌아와서 공부를 한다면 학생들의 그 시험 일정에 있어서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또 다시 한번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이제 그 조속히 마무리가 되는 대로 현장에 또 안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1학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습 수업은 계절 학기를 통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고 있는데요.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하면서 필요할 땐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부처 하향 안정화 관리의 기조도 확고히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으로 건설업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됐고 자영업자 감소 등으로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명이 다한 전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 통합 법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된 유용한 광물이 배터리 신품에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시험 연구용 자율주행차는 충분한 연구 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합니다.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5개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을 현재 4개에서 추가 확대하고 건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받는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이나 관련 행정 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인정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중도 상환 수수료에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 행위로 금지됩니다. 금융위는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수료 산정 기준의 공시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모두가 함께 쓰는 공영 주차장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째 장기 주차된 차량들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엔 견인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청주의 한 공영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인 카라반이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인근의 동물원이나 등산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인데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형 화물차나 캠핑카가 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오랜 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미관 저해와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기 아주 좋은 장소인데 이 불법으로 이 장기 주차하는 차들이 있어가지고 이 차들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 산책하는 데도 좀 불편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은 시군 구청장이 견인 조치나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영 주차장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이 장기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해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견인 보관소로 이동됐을 경우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뒤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한 뒤 24시간이 지나도 차량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의 정보와 보관 장소 등을 등기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당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로 신규 지정된 경북 세포 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 부산물 재활용 특구 등 5곳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란 규제로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 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19년에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오기용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규제 자유 특구가 지역 혁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와 에너지 공기업 등이 모인 이번 출범식은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적정 실내 온도 26도씨를 지키자는 온도주의 선언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상업부문 냉방 전력 소비는 전체 전력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가정에서뿐 아니라 카페, 상점 등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의 숫자가 어느덧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과 하나원 개원 25주년을 앞두고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북한 음식과 탈북 예술인들이 함께한 탈북민 초청 행사 소풍 현장을 김민아 기자가 가보았습니다.
두부밥과 언 감자떡 등 향수를 자극하는 북한 음식이 마련된 자리. 탈북 예술인들로 구성된 남북 통일 코리아 악단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하나원 개원 25주년과 오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 초청 행사 소풍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령자 북한 이탈 주민을 위주로 121명이 초대됐습니다. 행사에 초대된 한 탈북민은 하나원을 수료한 지 오래돼 정말 소풍 오는 기분이 들었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거든요. 애들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전날에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오늘은 정말 친정집 나들이 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원과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조민호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은 선배 수료생들의 통일이 멀지 않았다면서 나중에 올 탈북민들의 교육과 적응을 당부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온몸으로 또 겪고 북한에 계실 때 사회주의를 또 겪었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 경험을 늘리기 위해 지원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탈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 심리 치료기관과 협업해 정착 단계별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하나원 분소에는 트라우마 센터라고 해서 마음 쉼터라는 것을 최근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능과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 정착지원금 현실화 등으로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도울 방침입니다. 정부는 7월 14일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탈북민에 대한 포용적인 사회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더운 날씨에 금방 상해버리는 김밥,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삼계탕, 치킨, 김밥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5,700여 곳을 집중 점검하는데요.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미실 시 식품의 위생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특히 무인식품 판매점의 경우 보관 온도를 준수했는지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낱개로 판매하진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60건을 무작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할 것이라며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진정한 히어로, 청년 제대 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가 16일 출시됩니다. 제대 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기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보훈부가 세계 카드사와 손을 잡았는데요. 만 34세 이하의 제대 군인이거나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 군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도서, 어학시험 등 자기개발 활동과 교통, 통신 등 생활 편의 활동에 이용하면 최대 20%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출시 당일인 16일부터 IBK 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은 출시에 맞춰 보훈부와 세계카드사 누리집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한국 사회 복잡성을 표현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됩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디코딩 코리아가 개최되는데요. 디코딩 코리아에선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로 불리는 백남준 작가를 포함해 강희연, 권하윤 등 한국 미디어 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18점을 소개합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생태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VR 작품 489년, 이상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 오감도 등 한국 현대사회를 탐구한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백남준 특별전에서는 세계와 손잡고를 전시해 곧 파리 올림픽이 열릴 프랑스에서 국제연대 정신을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7월 11일부터 3일간 한미일 청년들이 부산에 모여 삼국 안보협력, 인텔 전략 등 다양한 국제적 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댑니다.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한미일, 태평양, 남아시아 청년 50명이 미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데요. 참가자들은 안보, 경제, 기술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며 실제 외교 무대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쌓을 예정입니다. 11일 개회식에는 교육부 장관, 주한 일본 대사, 주한 미국 차석 대사 등이 참석하고 행사 마지막 날에는 우수한 정책을 제안한 3개 그룹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밤사이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정체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빗줄기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북 북동부, 경북 남부, 전남 남해안, 경남 지역은 단속적인 비가 이어지다 저녁에 그치겠고요. 중부와 경북 북부는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계속해 비가 이어지는데요. 내일도 종일 약한 비가 지속되겠고 충청 이남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30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이겠고요.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과 춘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속초와 강릉 29도로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에 광주 29도, 대구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작겠고요. 날은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